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인체 실험을 아시나요? 1,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실험실 쥐처럼 의도적으로 생체 실험한 동네 의사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제프 맹겔레,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그는 단순히 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고통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을 눈에 직접 주입했고 건강한 팔다리를 절단했으며 마취 없이 장기를 적출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독한 것은 이 모든 실험이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맹겔레가 유일하지 않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악행들로 가득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최근에, 훨씬 더 광범위하게 말입니다. 오늘은 맹겔레를 포함해 역사 속에서 가장 악의적으로 진행된 인체 실험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스웨덴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어린이들의 약 83%가 치아 충치를 겪고 있었습니다. 당시 스웨덴은 선진국이었지만 치과 의료는 형편없었거든요. 정부와 의료위원회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도대체 치아가 썩는 원인이 무엇인가? 그때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설탕이었습니다. 사탕 회사들은 당연히 부정합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양쪽 모두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스웨덴의 의료 전문가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대규모 임상실험을 진행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실험에 참가할 것인가가 문제였습니다. 일반 국민은 자신의 치아를 설탕에 담그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스웨덴 정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은 룬드 근처의 비폴름 수용소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가진 환자들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었거든요. 1945년 당시의 정부와 사회는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은 사회의 짐이며 국가가 책임지고 있으니 이들이 실험에 참가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사회에 할 수 있는 기여라고 본 거죠. 당시의 윤리 기준과 현대의 윤리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945년부터 1947년까지 2년 동안 660명의 환자들이 첫 번째 실험 그룹에 참가합니다. 이들은 비타민과 불소 정제를 받으면서 동시에 낮은 탄수화물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식을 먹지 못하도록 제한받았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무려 73%의 환자들이 새로운 충치를 만들지 않은 것입니다. 이 결과로 비타민과 불소의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료위원회는 한 가지를 더 알고 싶어 합니다. 혹시 설탕이 정말 치아 부식의 주범일까요? 그 의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그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1947년 의료위원회는 대담한 결정을 합니다. 같은 환자들에게 이제는 비타민과 불소 대신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을 먹이기로 한 것입니다. 끈적하게 치아에 달라붙도록 특수 제조된 사탕, 설탕 음료수, 달콤한 간식들을 매일 제공했습니다. 마치 설탕을 먹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고안된 식단처럼요. 2년 후인 1949년 실험이 끝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약 10%, 약 66명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의 치아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치아가 뿌리까지 썩어가고 깊은 구멍들이 패이며 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게 되었거든요. 이 고통은 일시적이지 않았습니다. 실험이 끝난 후에도 계속됐습니다.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가 공개되기까지 무려 4년이 더 걸렸습니다. 왜일까요? 사탕 회사들이 결과 발표를 차단했던 것입니다. 결과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하지만 분노의 방향이 오늘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실험 방법의 비윤리성보다는 결과 자체에 더 화났습니다. 당시의 일반적인 생각은 이거였거든요. 약한 자들을 이용한 실험이지만 이것으로 인해 사회 전체가 이익을 얻는다면 어쩔 수 없는 악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과학 발전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지금 보면 터무니없는 논리였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폴름 연구의 윤리성이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입니다. 거의 50년이 지난 후였던 것이죠.
이것은 사회적 인식이 얼마나 천천히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의 아이오와 주로 무대를 옮겨보겠습니다. 1930년부터 1943년까지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에서 벌어진 악명 높은 몬스터 스터디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사람은 심리학자 웬델 존슨이라는 인물입니다. 그의 연구 목표는 얼핏 보면 그리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긍정적인 강화와 격려를 통해 아이들의 말더듬이를 치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동시에 언어적 학대를 통해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인위적으로 말더듬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심리적 손상을 입히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미 버려진 아이들, 고아원의 고아들을 대상으로요. 연구의 대상으로 선택된 아이들은 누구였을까요? 고아원에 있는 22명의 고아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는 5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하기 능력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그룹 하나에는 말을 잘하는 고아 6명으로 이들은 좋은 말씀이 0을 계속 받습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칭찬받는 거죠. 계속해서 격려와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습니다. 두 번째 그룹 2A 역시 말을 잘하는 아이들 6명이었는데 이들은 마치 말에 문제가 생겨가고 있다는 거짓 진단을 받고 심하게 비난당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불평을 한다고 끊임없이 지적당하죠. 그들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된다고 누누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그룹 한 B는 이미 말더듬이가 있는 아이들 5명으로 이들은 격려와 위로를 받습니다. 말더듬이는 그저 성장 과정의 일부일 뿐이며 곧 나아질 거라는 격려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정상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받는 거죠. 마지막 그룹 2B는 역시 말더듬이가 있는 아이들 5명이었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책망을 받습니다. 말하기 능력이 없다며 자꾸만 지적되는 거죠. 열등하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심리학 대학원생 메리 투터는 웬델 존슨이 작성한 스크립트에 따라 이 5개월짜리 실험을 진행합니다. 매주 아이들을 만나 그들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정확한 프로토콜을 따르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말더듬이가 있어 격려받는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따뜻한 말들을 건넵니다. 너희는 더 나아질 거야. 지금보다 훨씬 더 잘 말할 수 있게 될 거야. 하는 식의 위로 말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한편 정상적으로 말하는 아이들을 비난하는 그룹에게는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실수하지 말고 완벽하게 말해야 한다며 또 고아원의 교사들도 같은 지시를 받아 아이들을 계속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이 아이들의 말실수를 자꾸만 강조했습니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비난받은 그룹의 아이들은 거의 모두 말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기를 피하려고 애썼고 남 앞에서 말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게 된 것입니다. 일부 아이들은 한두 단어 정도로만 대답하는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이전의 자신감 있는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한 실수에 대해 자기 자신을 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는 식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한 12살 여자아이는 고아원에서 아예 도망을 치게 됩니다. 아이의 심리 상태가 그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버려져 있던 아이가 다시 도망을 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아이들 중 누구도 실제로 말더듬이를 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평생에 걸친 심리적 트라우마였습니다. 이 아이들은 커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했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존슨의 이론에 대한 증거가 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의 대가는 순수한 아이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2001년 미국 정부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총 900만 달의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잃어버린 50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의 홀름스버그 교도소라는 악명 높은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겠습니다. 1951년부터 1974년까지 무려 23년의 세월 동안 약 4,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의료 실험이 벌어진 곳입니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려면 냉전 시대의 분위기를 알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소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은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소련이 미국보다 과학 기술에서 앞서갈 수 있다는 두려움 말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정부와 제약회사들은 과학 발전 속도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윤리는 한 발 물러나게 됩니다. 니른베르크 강령은 1947년에 나치의 비인도적 인체 실험을 금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과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독일 나치에 대한 거고 우리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식이었죠. 니른베르크 강령을 무시하는 것을 정당화했던 겁니다. 홀름스버그 교도소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일반적인 교도소였습니다. 하지만 1951년부터 이곳은 의약품과 화학물질 실험의 장이 됩니다. 실험의 범위는 놀랍도록 광범위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화장품 테스트로 시작됐지만 점점 더 위험한 물질들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전신 화상을 일으키는 화학약품, 방사능 물질, 향정신성 약물, 명백한 발암 물질들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악명 높은 실험은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다이옥신은 후에 베트남 전쟁 당시 사용된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주성분이 됩니다. 이 물질은 미국 군인 약 35만 명과 베트남 민간인 약 4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한 현재에도 베트남에서 선천적 기형아 출산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홀름스버그에서 실험한 물질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실험들을 자금으로 지원한 기업들은 누구였을까요? 존슨앤존슨, 다우 케미컬 같은 당대의 거대 기업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미 육군까지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감옥의 생포자들 몸을 대상으로 시험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수감자들은 왜 이런 위험한 실험에 자발적으로 참가했을까요? 그들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2달러, 5달러, 10달러 정도의 적은 돈으로 자신의 몸을 실험실로 제공했습니다.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5달러는 약 100달러 수준입니다. 10달러는 200달러 정도죠. 오늘날 관점에서도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발적 동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절망적 상황에 처한 취약한 사람들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실험들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은 피부과 의사 앨버트 시그먼이었습니다. 그가 홀름스버그 교도소에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말은 오늘날에도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이 끝없이 펼쳐진 피부의 들판이며 마치 비옥한 농경지를 처음 본 농부의 심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한마디 표현이 얼마나 위험한 사고방식을 드러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감옥 교도소에 갇힌 인간들이 아니라 수학의 대상이 되는 농작물처럼 보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을 실험 대상으로만 보는 의료인의 도덕성이 완전히 괴멸했다는 증거입니다. 수감자들이 당한 실험의 종류들을 나열해 보면 끔찍합니다. 피부 절단, 질병 보균자의 혈액을 의도적으로 주입, 신체 장기를 마취 없이 제거, 피부 이식, 방사능 노출, 화학약품 도포, 향정신성 물질 투여 등등입니다. 한 수감자인 위더스 펀턴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등 아래를 절개한 의사들은 거기에 의료용 거즈를 집어넣고 다시 봉합했습니다. 10일 후 그것을 꺼냈다고 합니다. 의사들도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 건지, 무엇을 찾는 건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실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펀턴은 이 절차마다 10달러씩을 받았습니다. 절단을 당할 때마다 10달러. 그는 생애 동안 수십 차례 이 시술을 받았고 당연히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매독균이 주입된 혈액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이후 평생을 매독의 고통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 다른 수감자는 화상을 입기 위해 인위적으로 화학 화상을 입고 그 회복 과정을 관찰당했습니다. 당연히 흉터가 남았습니다. 감염된 상처를 의료진이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드레싱을 일부러 늦게 교체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4,000명 이상의 수감자들이 다양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받은 보상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형편없는 수준이었고 나중에 소송이 제기되어도 배상금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도소 인구 중 90% 이상이
최소한 한 번 이상의 의료 실험에 참가했던 상황이 도드라지게 됩니다.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고 사회적 논쟁이 일어나죠. 비로소 인체 실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확실히 이 실험들을 통해 과학적 발전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되었고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대학의 의료학 교과서에 이 실험 데이터들이 인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평생을 질병과 고통 속에서 보낸 것입니다. 신체적 손상을 입은 것은 물론이고 정신적 트라우마도 깊었습니다. 자신이 비인간적으로 대우받았다는 자각, 국가와 과학계가 자신들을 무시했다는 깨달음이 영구적인 심리적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모든 악행의 중심에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소개한 그의 이름은 요제프 맹겔레, 역사 속에서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남자입니다. 히틀러 자신도 나치 독일의 최악의 악역 중 한 명이지만 맹겔레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악행을 실행한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독일의 의사이자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수용소 내 비르케나우 부분의 의료 담당자였던 것입니다. 그의 직책상 역할은 이것이었습니다. 만약 수감자가 2주 안에 회복하지 못하면 가스실로 보낸다. 이것이 나치 의사들의 직무였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마치 기계 부품처럼 취급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맹겔레는 이 평범한 의료 업무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진정한 관심사는 따로 있었거든요. 의학 박사였던 그는 특별한 관심 분야가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색의 눈을 가진 사람들, 헤테로크로미아라는 의학 용어로 불리는 현상입니다. 난쟁이 같은 신체적 이상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일란성 쌍둥이들이었습니다. 수용소의 일반 수감자들은 도착하자마자 죽음의 선택에 내맡겨지는데 맹겔레는 1,500명 이상의 아이들을 골라내어 따로 보관합니다. 대부분이 쌍둥이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다른 수감자들과는 달리 낭만적인 대우를 받습니다.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숙소, 상대적으로 인간다운 대우가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더 악독한 함정이었습니다. 한 죄수 의사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남자는 아이들에게 매우 친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 수 있었고 설탕을 주었으며 작은 배려들을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싶어 할 만한 행동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화장터의 연기가 있었습니다. 내일 아니면 30분 후에 이 아이들이 거기로 보내질 거라는 게 뻔했습니다. 이것이 맹겔레의 이중성이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친절할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만들 수 있었으며 며칠 뒤에는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이런 감정의 부재, 이런 인간성의 절망은 진정한 악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맹겔레가 쌍둥이 아이들에게 가한 실험들은 현대인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쌍둥이에게는 실험을 하고 다른 한 명은 대조군으로 두어 비교 데이터를 얻으려고 했습니다. 절단, 의도적인 질병 감염, 마취 없는 장기 적출, 심지어 두 아이를 외과 수술로 붙여서 샴쌍둥이를 만드는 시도까지 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이득도 없는 시술들이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의 발현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실험 중 하나는 눈에 관한 것이었는데요. 맹겔레는 아이들의 눈에 아드레날린을 직접 주입해서 홍채의 색을 바꿀 수 있는지를 시도했습니다. 당연히 그것은 고통스러웠고 효과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희생자들의 눈을 제거한 후 현미경으로 연구했고 일부 눈알들은 벽에 고정시켜 자신의 트로피 컬렉션으로 보관했습니다. 실험이 끝나면 대조군으로 사용된 쌍둥이는 살해되고 해부되어 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자료가 된 것입니다. 맹겔레가 손을 댄 1,500명 이상의 아이들 중 생존자는 겨우 200명이었습니다. 10% 미만의 생존율이었습니다. 놀랍고도 끔찍한 사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맹겔레는 나치 의료기관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던 의사들도 있었거든요. 칼 클로버는 방사능과 화학약품을 이용한 대규모 불임 시술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실험으로 40만 명 이상이 생식 기능을 잃었습니다. 영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지그문트 레셔는 저체온증과 고기압 환경의 인체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한스 에핑거는 굶주린 수감자들에게 여과한 바닷물을 마시게 해서 그 안전성을 테스트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제 안 된 바닷물로 인한 고통을 실험했던 것입니다. 칼 발레는 호모섹슈얼을 치료할 수 있다며 테스토스테론 임플란트와 강제 거세를 시행했습니다. 이 모든 의사들이 제각기 인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들의 운명은 다양했습니다. 많은 의사들이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도망쳤고 일부는 자살했으며 일부는 재판받지 않고도 풀려났습니다. 맹겔레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습니다. 1979년 그가 바다에서 수영하다가 뇌졸중으로 익사할 때까지 36년 동안 추적을 피했습니다. 수용소의 연기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낸 남자는 결국 조용한 수로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되었을 때 신분 확인에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정말 맹겔레인지 의심했습니다. 나치 독일이 벌인 인체 실험에 기록된 희생자는 약 16,000명입니다. 이 중 약 25% 4,000명이 실험으로 인해 직접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희생자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학살, 숨겨진 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구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가 알지 못하는 비극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기억의 중요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되짚어보는 이유는 절대로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역사를 잊는 민족은 그 역사를 반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 의학 실험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늘날 어떤 신약이나 의료시술이 개발될 때도 반드시 엄격한 윤리실사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죄수, 정신질환자, 지적장애인 같은 취약 집단은 더욱 철저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법도 명확합니다. 모든 인체 실험은 참여자의 진정한 자발적 동의 아래에서만 진행되어야 하며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실험 참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 인류의 비극적 경험으로부터 얻은 교훈입니다. 과학의 발전과 인간의 존엄성, 이 두 가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약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과학은 없어야 합니다. 진정한 의료의 발전은 인간성을 잃지 않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기억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다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를 공부하고 기억하고 나누어야 하는 이유이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고통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신 채널 걸어가는 역사는 과거를 통해 오늘의 진로를 모색하는 휴먼 프로그램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십시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